서로의 무소유 월든 17부 봄. 얼음을 베는 사람들에 의해 넓은 부분의 얼음이 사라지면 호수는 전보다 더 빨리 얼음을 녹인다. 호수가 바람에 일렁이면 심지어 추운 날에도 주변에 흩어진 얼음을 녹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해 월든 호수는 달랐다. 오래된 외투 대신 새 외투를 입은 듯 두꺼운 얼음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호수는 얼음을 녹이거나 없앨 만큼 물이 흐르지 않고 깊기 때문에 다른 호수처럼 얼음이 빨리 녹지 않는다. 월든 호수는 내가 알기로도 겨울 중에는 한 번도 녹은 적이 없고 다른 호수들에게 시련을 안겨다 주었던 1852년에서 1853년의 겨울도 예외는 아니었다. 월든 호수는 플린트 호수나 페어헤이븐 호수보다 일주일이나 열흘쯤 늦은 4월 초에나 녹기 시작해 가장 처음 얼어붙었던 북쪽 물가와 얕은 곳에서부터 녹기 시작한다. 이 호수는 일시적인 기온의 변화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3월에 2, 3일 정도 추위가 심해지면 다른 호수들의 해빙은 늦어지지만 월든 호수의 수온은 계속적으로 상승한다. 1847년 3월 6일 월든 호수 한가운데의 수온은 화씨 32도로 빙점을 나타냈고 물가 근처의 온도는 33도였다. 같은 날 플린튼 호수의 한가운데서 수온은 32.5도였고 물가에서 60m 안쪽으로 1피트 두께의 얼음 및 얕은 물가의 온도는 36도였다. 플린트 호수의 가장 깊은 곳과 얕은 곳 사이의 3.5도의 온도차는 호수 대부분이 비교적 얕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월든 호수보다 빨리 녹는 이유를 나타낸다. 이때 가장 얕은 곳의 얼음은 호수 가운데보다 몇 인치 정도 얇았다. 한겨울에는 호수 한가운데의 온도가 가장 높았고 그 부분의 얼음이 가장 얇았다. 또한 여름에 호수 근처 물속에 들어가 본 사람이면 누구나 3, 4인치 깊이의 물가와 가까운 곳의 수온이 그보다 조금 안쪽의 수온보다 얼마나 높은지, 깊은 곳에서의 수면이 호수의 바닥보다 온도가 얼마나 높은지 알 것이다. 봄에는 태양이 공기와 땅의 온도를 높이며 태양열은 1피트 혹은 그 이상의 두께의 얼음을 지나쳐 얕은 곳에서는 바닥으로부터 반사되어 물을 데우고 얼음 아래쪽을 녹인다. 동시에 얼음 위를 직접적으로 녹여 울퉁불퉁하게 만들고 얼음 안에 들어있는 공기방울을 위아래로 팽창시켜 얼음을 벌집 모양으로 만들고 봄비가 한번 내리면 얼음은 모두 사라진다. 얼음도 나무처럼 결이 있어 얼음 덩어리가 녹거나 벌집 모양이 되면 그 위치가 어떠하건 기포들은 수면이었던 부분과 직각을 이룬다. 바위나 통나무가 수면 위로 떠오른 곳에서는 그 위의 얼음은 훨씬 얇았으며 반사된 열에 의해 녹아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케임브리지에서 나무로 된 얕은 연못에 물을 얼리는 실험을 했는데 차가운 공기를 물 밑으로 순환시켜 위아래로 접촉을 가능하게 했지만 바닥에서 반사된 태양열이 이 장점을 보충하고도 남았다고 들었다. 한겨울에 내린 따뜻한 비가 월든 호수의 눈과 얼음을 녹이고 호수 가운데 어둡거나 투명한 단단한 얼음을 남겨놓았을 때 반사된 열에 의해 두껍고 하얀 얼음이 더 잘 부서지는 형태가 된다. 전에도 말했듯이 얼음 안에 있는 공기방울들은 지별 렌즈처럼 아래쪽에 있는 얼음을 녹인다. 연중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은 매일 소규모로 호수에서 반복된다. 일반적으로 아침에는 얕은 물은 깊은 곳보다 더 빨리 데워지며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는 더 빨리 식는다. 하루는 1년의 축소판이다. 밤은 겨울이며 아침과 저녁은 봄과 가을이고 그리고 낮은 여름이다. 얼음이 갈라질 때 콩 하는 소리는 온도의 변화를 나타낸다. 1850년 2월 4일 추운 밤이 지나고 기분 좋은 아침 플린트 호수에서 하루를 보내기 위해 그곳으로 갔을 때
도끼로 얼음을 내리쳤는데 마치 징을 친 것처럼 혹은 팽팽한 드럼을 친 것처럼 소리가 울려 퍼져 깜짝 놀랐다. 호수는 해가 뜨고 1시간이 지나자 언덕 너머로 비스듬히 비치는 태양광선의 영향을 받은 듯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호수는 막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더 큰 소리를 내며 기지개를 켜고 하품을 시작했고 이것은 서너 시간 정도 계속되었다. 정오에는 마치 낮잠을 자는 것 같았고 저녁에는 태양이 그 영향력에 물러나듯 다시 소리를 냈다. 알맞은 기후에서 호수는 규칙적으로 소리를 낸다. 그러나 한낮에는 깨지는 소리와 공기 또한 탄력이 적어져 호수는 그 울림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얼음을 치더라도 물고기와 사양 뒷쥐들이 그 진동 소리에 놀라지 않을 것이다. 낚시꾼들은 호수의 천둥 소리에 물고기들이 놀라서 미끼를 물지 않는다고 한다. 저녁마다 호수가 천둥 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고 그 소리를 예측할 수도 없으나 날씨에 특정한 변화가 없는데도 호수는 천둥 소리를 내곤 한다. 그렇게 크고 차가우며 두꺼운 층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그토록 예민하다는 사실을 누가 짐작이나 하겠는가. 그러나 호수는 봄에 싹이 돋아난 듯 자신만의 법칙을 가지고 천둥 소리를 내야 할 때를 안다. 땅은 살아있고 돌기로 덮여있다. 큰 호수는 마치 시험관 속에 담긴 수은처럼 대기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숲속에 들어와 사는 매력 중 하나는 봄이 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와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호수의 얼음은 마침내 벌집 모양이 되기 시작했고 그 위를 걸으면 구두 자국이 남았다. 안개와 비, 따뜻한 햇살은 점차 눈을 녹이고 낮은 눈에 띄어 길어지고 있다. 이제 나무를 해오지 않아도 겨울을 보낼 수 있으며 더 이상 큰 불은 필요 없다. 나는 새들의 노래를 줄무늬 다람쥐의 찍찍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귀 기울이며 봄이 오는 첫 번째 징조에 마음을 쓴다. 지금쯤 다람쥐들의 식량은 다 떨어졌을 것이고 우두척이 그의 겨울 보금자리에서 나올 때가 되었다. 3월 13일 유리울새, 노래참새와 티티새의 울음소리를 들었지만 호수의 얼음은 여전히 거의 1피트의 두께에 머물러 있다. 날씨가 따뜻해졌지만 얼음은 물에 의해 눈에 띄게 녹지도 않았고 깨진 채 강에 떠돌아다니지도 않았다. 그러나 호수의 얼음은 절반 정도는 완전히 녹아 있었지만 가운데 얼음은 6피트 정도의 벌집 모양으로 물이 스며들어 있고 발을 넣으면 빠져들었다. 따뜻한 비가 내린 다음 안개가 끼는 날이면 얼음은 다음 날 저녁까지는 안개와 함께 귀신에게 홀려간 듯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나는 어느 해에 얼음이 완전히 녹기 5일 전에 호수 가운데의 얼음 위를 건너간 적이 있었다. 1845년 월든 호수는 4월 1일에 완전히 녹았다. 1846년은 3월 25일에, 1847년은 4월 18일에, 1851년은 3월 28일에, 1852년은 4월 8일에, 1853년은 3월 23일에, 1854년은 4월 7일에 완전히 녹았다. 강과 호수의 얼음이 녹는 것과 날씨가 따뜻해지는 것과 관련된 모든 사건들은 특히 계절마다 변화가 뚜렷한 곳에 사는 우리의 관심을 끈다. 따뜻한 날에는 강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밤사이 대포 소리처럼 큰 소리로 얼음이 깨지는 소리를 듣는다. 마치 강을 둘러싸고 있는 얼음 족쇄들이 풀어지는 듯하다. 얼음은 며칠 사이에 빠르게 녹아버린다. 악어도 땅의 진동과 함께 진흙 속에서 나온다. 자연과 가까이 살며 지켜본 나이 든 노인이 있었다. 그는 자연의 모든 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자연이라는 배가 건조될 때 그 용고를 놓는데 도움을 주었으리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모두셀라만큼 나이가 들더라도 자연에 관한 지식을 그보다 더 많이 습득할 수는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나에게 자연의 활동에 대해 경이로움을 표할 때 나는 굉장히 놀라웠다. 노인과 자연 사이에는 아무런 비밀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어느 봄날 오리 사냥을 하려고 총을 들고 보트를 타 강으로 나갔다. 저습지에는 아직 얼음이 있었지만 강에는 얼음이 다 녹아서 그가 사는 서드베리에서 페어헤이븐 호수까지 아무런 방해 없이 내려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호수 대부분이 얼음으로 덮여 있었다. 그날은 따뜻했고 그래서 그는 큰 얼음 덩어리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오리가 보이지 않자 그는 보트를 호수 안에 있는 뒤쪽 섬 북쪽에 감춰놓고 덤불 속에 몸을 숨긴 채 오리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섬 주위에는 얼음이 15m에서 20m 정도의 폭으로 녹아 물은 따뜻하고 잔잔했으며 바닥은 진흙이어서 오리들이 좋아하는 장소였으므로 곧 오리들이 올 것이라 여겼다. 1시간쯤 엎드려 있자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낮은 소리가 들렸으나 그 소리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장엄하고 인상적인 소리였다. 마치 그 소리는 거대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끝을 장식할 것처럼 점점 부풀어 오르고 커져갔다. 음침하게 돌진하는 그 소리는 거대한 새떼가 몰려오는 것처럼 들렸고 그는 놀라서 총을 쥐고 일어섰다. 놀랍게도 그 소리는 그가 엎드려 있는 동안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물가로 떠내려 오면서 그 가장자리가 기슭을 긁는 소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조금씩 부서졌지만 나중에는 강하게 밀려 상당한 높이까지 올라와 섬 주변의 그 파편들을 떨어뜨리고는 소리를 내며 멈춘 것이다. 마침내 태양광선은 적당한 각도에 이르렀고 따뜻한 바람은 안개와 비를 불러 눈 덮인 뚝을 녹였다. 그리고 안개를 흩뜨린 태양은 향을 피우듯 젓갈색과 흰색의 연기를 품고 있는 풍경 위에서 미소 짓고 있다. 여행객은 겨울에 피로 가득 찬 혈관을 지닌 실개천과 겨울이 빚어내는 음악에 흥이 겨워 이 섬 저 섬을 뛰어다니며 갈 길을 간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에 철로를 내기 위해 산을 깎아 놓은 곳을 지나게 되는데 그곳은 봄이 되면 모래와 진흙이 녹으면서 양옆으로 흘러내린다. 그럴 때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들은 나를 즐겁게 한다. 적당한 재질로 이루어진 생생하게 노출된 뚝의 수는 철도가 발명된 이래로 엄청나게 증가했지만 이처럼 큰 규모로 벌어지는 현상은 드물 것이다. 재료는 그 굵기와 색깔이 다양한 갖가지 종류의 모래인데 진흙이 약간 섞여 있다. 얼었던 땅이 봄에 녹을 때나 심지어 따뜻한 겨울에는 모래가 용암처럼 비탈에 흘러내리고 또 때로는 전에 모래를 볼 수 없었던 곳에서 모래가 눈을 뚫고 쏟아져 나오기도 한다.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흐름들이 겹치고 섞여 절반은 흐름의 법칙을 절반은 식물의 법칙을 따르는 일종의 잡종 생산물을 보인다. 그것이 흘러내리면서 수액이 많은 잎이나 덩굴 형태를 취하고 1피트나 그 이상의 펄프처럼 즙이 풍부한 한 가지 더미를 이뤄 위에서 내려다보면 나무 잎기의 톱니 모양, 열편 모양, 그리고 비늘 모양의 엽상체처럼 보이기도 한다. 또는 산호, 표범의 발, 새의 발, 뇌와 폐, 내장, 그리고 모든 종류의 배설물을 떠올리게 한다. 그것은 정말로 기괴한 식물로 그 형태와 색은 청동 주조물 속에 모방된 것을 볼 수 있다. 바로 건축에서 장식으로 사용되는 아칸서스 잎이나 꽃상추나 포도나무, 담쟁이 덩굴, 다른 어떤 식물의 잎보다 더 오랜 역사를 지닌 전형적인 건축용 잎사귀인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는 미래 지질학자들에게 수수께끼가 될 운명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산을 깎아낸 부분은 마치 종류석 동굴을 빛에 내놓은 듯한 인상을 주었다. 다양한 색깔의 모래는 유난히 풍부하고 쾌적했으며 갈색, 회색, 누런색과 푸른색 등 여러가지 철분의 색을 띠고 있었다. 덩어리가 흘러내려 둑 기슭의 고랑에 이르면 그것은 좀 더 납작한 몇 가닥으로 퍼져 나간다. 각각의 흐름은 반원통형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점점 납작해지고 넓어지며
수분이 늘어나면 함께 흘러내려 평평한 모래의 형태가 된다. 그러나 여전히 다양하고 아름다운 색을 지녀 그 속에 본래 식물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마침내 물속에서 강어귀가 형성되는 것처럼 모래톱이 만들어지고 그 식물의 형태는 바닥에 생긴 물결 무늬의 자국 속에서 사라진다. 20에서 40피트 정도 되는 뚝 전체가 때로 봄날 단 하루의 생물로 생존하는 이런 잎사귀 형태의 모래에 덮여 한쪽 뚝이나 양쪽 뚝을 따라 4분의 1마일 정도 펼쳐진다. 잎사귀 무늬의 모래를 신기하게 만드는 요소는 갑자기 튀어나온다는 것이다. 한쪽 뚝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다른 쪽 뚝에서 1시간 안에 풍성한 잎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 세계와 나를 창조한 예술가의 작업실에 서 있는 기분이 든다. 그 예술가는 여전히 작업 중이고 이 뚝을 만들며 자신의 넘쳐나는 에너지로 새로운 디자인을 휘날리는 느낌이 들 것이다. 나는 또한 지구의 핵심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다. 흘러넘치는 모래가 동물의 중심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잎사귀 덩어리 같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래 속에서 식물의 잎에 대한 기대감을 발견한다. 땅이 외부로 자신을 드러낼 때 나뭇잎으로 표현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땅은 내부적으로 그런 생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원자들은 이 법칙을 이미 배웠고 그것에 의해 수태를 했다. 머리 위에 매달린 나뭇잎은 그 원형을 보여준다. 그 잎이 지구나 동물의 내부에 있을 때 그것은 수분이 많은 잎이고 이 말은 특히 간, 폐, 그리고 지방엽에 적용할 수 있다. 이 잎의 어원인 그리스어 레이보는 아래로 흐르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의미하며 그로부터 잎과 지고, 싸다, 휘날리다 등과 같은 많은 단어가 파생되었다. 외부적인 의미에서는 마르고 얇은 잎인데 F와 V는 B가 압축되고 생략된 것이다. LOV의 어근은 LV인데 후음인 L이 부드러운 비음을 앞으로 밀어낸다. 글로브에서는 GLB가 어근으로 뒤에 있는 G가 단어의 의미에 목구멍의 능력을 더하고 있다. 새의 깃털과 날개는 여전히 마르고 얇은 잎이다. 따라서 땅에 있는 육중한 요충들은 하늘을 나는 나비로 탈바꿈한다. 지구도 끊임없이 자신을 초월하고 변화시켜 그 궤도를 날고 있다. 심지어 얼음도 세밀한 수정과 같은 잎으로 시작해 수천 잎이 물의 거울에 눌려 만들어진 틀 속에 들어갔다 나온 듯하다. 나무는 그 전체가 자체로 하나의 잎이며 강은 여전히 커다란 잎으로 그 수액은 육지 사이에 끼어든다. 마을과 도시는 잎 겨드랑이에 자리 잡은 곤충의 알이다. 해가 지면서 모래는 흐름을 멈추지만 아침이 되면 그 흐름은 다시 시작되고 갈라지면서 더 많은 흐름을 낳는다. 아마 혈관이 만들어지는 것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만약 좀 더 자세히 관찰하면 얼었던 거대한 모래덩어리가 녹으면서 물방울 같은 끝을 가진 부드러운 모래의 흐름이 마치 손가락 끝으로 밀듯 앞을 밀어내면서 느리고 맹목적으로 아래를 향해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다. 해가 올라가면서 열과 수분이 증가하고 가장 유동적인 부분은 법칙에 따라 가장 완만한 부분과 분리되어 그 안에 구불거리는 수로와 동맥을 만들어낸다. 그 안에는 작은 은빛의 흐름이 수액이 많은 잎이나 가지에서 비처럼 흐르다가 가끔 모래에 묻히는 광경을 볼 수 있다. 모래가 수로의 끝을 날카롭게 만들기 위해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하면서 얼마나 빠르고 완벽하게 흐름을 조직하는지 실로 놀라운 일이다. 강의 근원도 마찬가지이다. 물속에 있는 규산질 물질 속에도 아마 골격이 있을 것이며 정교한 토양과 유기물질 속에 육질 섬유와 세포 조직이 있을 것이다. 인간이 얼었다 녹는 진흙 덩어리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사람의 손가락 끝은 진흙의 방울에 얼어있는 것에 불과하다. 손가락과 발가락은 몸에 녹아내린 덩어리가 그 한계까지 흘러내린 것이다.
더 온난한 환경에서 인간의 육체가 어디까지 흘러갈지 누가 알겠는가? 손은 열편과 연맥을 가진 종려나무의 잎이 아닌가? 상상의 세계에서 귀는 귓볼 또는 방울을 가진 머리 옆에 있는 나무 이끼라고 할 수 있다. 입술은 동굴 같은 입의 위아래로 덮여 있다. 코는 명백히 응고된 진흙의 방울이나 종유석이다. 턱은 좀 더 큰 방울이고 얼굴에서 흘러내린 것이 함유되는 곳이다. 뺨은 얼굴 골짜기로 미끄러져 내려오다 광대뼈에 닿아 퍼진 것이다. 나뭇잎이나 풀잎의 둥근 열편도 크건 작건 머뭇거리고 있는 두툼한 방울들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열편들은 잎의 손가락들이다. 열편의 수만큼 잎은 여러 방향으로 흐르려 하며 열이 더 많고 온화한 환경만 있다면 그것은 더 멀리 뻗어나갔을 것이다. 따라서 이 언덕 비탈은 자연의 모든 움직임의 원칙을 보여주는 듯하다. 지구의 창조자는 잎사귀 하나에 특허를 얻은 것이다. 샹폴리온 같은 사람이 나타나 상형 문자를 해독해 우리가 새로운 잎의 시대를 열게 할까? 언덕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나는 풍성하고 비옥한 포도 농원에서보다 더 신명이 난다. 사실 그것은 배설물 같은 성질을 띠고 있으며 지구 안팎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간, 폐, 그리고 내장이 쌓여 있다. 이것은 자연이 내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결국 자연이 인류의 어머니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다. 땅에서부터 얼어있던 것이 흘러나오는 것이며 그것은 봄이다. 그리고 마치 신화 다음에 시가 뒤따르듯 푸르고 꽃으로 가득한 봄이 뒤따른다. 겨울의 흥분과 소화불량을 씻어내는데 이보다 좋은 것은 없다. 그것은 아직도 땅이 기저귀를 차고 아기가 손가락을 사방에 뻗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만든다. 벗겨진 이마에서 새로운 곱슬머리가 자라는 것 같다. 거기엔 무기질의 물질은 없다. 이 잎사귀 모양의 더미들은 마치 용광로의 재처럼 뚝을 따라 놓여 자연이 땅의 내부에서 불을 지피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구는 단지 책들이 층으로 쌓여 지질학자와 고고학자들에 의해 연구되는 죽은 역사의 조각이 아니라 살아있는 시로 꽃과 열매에 앞서 피어있는 나뭇잎과 같다. 지구는 화석의 땅이 아니라 살아있는 땅이다. 지구 중심부의 생명들과 비교하면 모든 동식물의 생명은 그저 의존적이다. 땅의 진통은 우리의 허물을 그들의 무덤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우리는 금속을 녹여 가장 아름다운 틀에 부어 아름다운 물건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것은 땅이 녹아 흘러나와 만든 이 형태만큼 나를 흥분시키진 못할 것이고, 땅뿐만 아니라 제도들도 도공의 손에 놓인 진흙처럼 유연하다. 오래지 않아 이 뚝뿐만이 아니라 모든 언덕과 평원 그리고 모든 구멍 속에 있는 얼음은 겨울잠을 자던 짐승처럼 굴에서 나와 바다의 음악 소리를 찾고 구름 속에서 다른 지방으로 이동해 간다. 점잖게 설득하여 얼음을 녹이는 것이 망치를 든 토르보다 강하다. 전자는 녹이지만 후자는 조각내어 부수어 버린다. 땅의 눈들은 부분적으로 녹고 며칠간의 따뜻한 날씨에 지표면이 마르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첫 번째 징조인 새싹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 새싹들과 기분 좋게 비교가 되는 존재는 추운 겨울을 견디느라 시들기는 했지만 당당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몇몇 잡초들이다. 보릿대국화, 미역쥐, 그리고 쥐손이풀 등은 여름보다 더 두드러져 보이고 흥미롭다. 마치 그것들의 아름다움이 그때는 채 무르익지 않았던 것처럼. 심지어 황새풀, 부들, 우단현삼, 물레나물, 초팝나무, 그리고 피리풀 같은 강한 식물들도 눈에 띄고 이곳에 일찍 도착한 새들에게 식량을 제공하여 즐겁게 한다. 적어도 기품있는 식물들은 과부가 된 자연의 모습을 감춰준다. 나는 특히 윗대가 다발처럼 되어 줄기가 휘어져 있는 등심초의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다. 그것은 겨울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여름을 떠올리게 하고 예술가들이 모방하고 싶어하는 형상이기도 하다. 별자리가 인간의 마음에 이미 자리하고 있는 어떤 유형들과 관련이 있다면 식물의 세계에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등심초이다.
이 풀은 그리스나 이집트의 유형보다 더 오래되었다. 겨울에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부드럽고 깨지기 쉬운 섬세함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 우리는 그를 예의 없고 거친 폭군으로 묘사하지만 그는 여름 아가씨의 머리를 치장해 줄 만큼 너그럽다. 봄이 다가오자 붉은 다람쥐 2마리가 동시에 집 아래로 들어왔다. 내가 책을 읽거나 글을 쓸 때면 내 발 아래로 와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가장 이상하게 낄낄거리고 찍찍거리는 소리를, 혀를 한번 돌리거나 웅알거리는 소리를 낸다. 내가 발 구르는 소리를 내면 오히려 더 크게 짹짹거리는 소리를 냈다. 마치 장난과 재미에 빠져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을 잃어버린 것처럼 나에게 도전했다. 그들은 내 요구에 완전히 귀머거리가 되었고 그 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독설만 퍼부었다. 봄의 첫 번째 참새, 그 어느 해보다 젊은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해, 부분적으로 헐벗고 축축한 들판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유리울새와 노란 참새, 노래 참새와 티티새의 맑은 지저귀밀한 겨울의 마지막 눈송이들이 떨어지면서 내는 딸랑거리는 소리와 같다. 이런 때에 역사, 연대기, 전통과 그 모든 기록된 계시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시냇물은 봄이 오는 것을 기뻐하며 노래를 부른다. 개구리매는 초원을 낮게 날면서 진흙투성이가 되어 겨울잠에서 깨어나오는 첫 번째 개구리를 찾고 있다. 계곡마다 눈이 녹아내리는 소리가 들리고 호수마다 얼음이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다. 봄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풀들은 처음으로 싹을 내민다. 라고 옛사람들은 말하지만 언덕의 풀들이 봄의 불처럼 타오르는 것은 마치 돼지가 돌아오는 태양을 맞이하기 위해 안의 열기를 내뿜는 것만 같다. 그 불길은 노란색이 아니라 초록색이다. 영원한 젊음의 상징인 풀잎은 여름 속에서 푸른 리본처럼 푸른 물결을 이루지만 추운 겨울부터 방해받는다. 그러나 다시 봄이 오면 신선한 생명의 힘을 가지고 지난해 말라버린 잎의 싹을 끌어올린다. 땅에서 스며 나온 시냇물을 흐르듯 풀잎은 끊임없이 자란다. 풀잎과 시냇물은 거의 같다. 6월 한창 때 시냇물이 마르면 풀잎이 그들의 수로가 되기 때문이고 해마다 가축들이 영원히 푸른 시내에서 물을 마시고 풀을 베는 사람들은 늦기 전에 그들의 겨울 채비를 서두른다. 사람의 생명도 이와 같다. 목숨은 시들지만 뿌리는 여전히 영원을 향해 푸른 잎을 뻗는다. 월드는 빨리 녹고 있다. 북쪽과 서쪽의 수로는 10m 폭으로 얼음이 녹았고 동쪽 수로는 더 넓게 녹았다. 그리고 본체에서는 경기장만큼의 얼음이 갈라져 나왔다. 나는 덤불에서 참새가 노래하는 소리를 듣는다. 올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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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칩칩칩 첫차 위스위스. 그도 얼음을 녹이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 얼음 가장자리가 굽이치는 곡선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정도 물가의 가장자리를 따르기는 하지만 곡선이 더 규칙적이다. 그것은 대개 단단하지만 일시적인 추위로 더 굳어지며 물에 젖어 있고 궁전 마루처럼 물결 무늬이다. 그 불투명한 표면 위에서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 지나가지만 그 너머는 살아있는 물의 표면까지 닿기 전까지는 소용이 없다. 리본 모양의 호수물이 햇빛 속에서 반짝이는 광경은 너무나 아름답다. 벌거벗은 호수의 얼굴은 기쁨과 젊음으로 가득하며 마치 그 속에 사는 물고기들과 물가의 모래는 기뻐하는 것처럼 보인다. 황어의 비늘처럼 반짝 윤이 나는 모습은 마치 한 마리의 생생한 물고기를 보는 것 같다. 이것은 봄과 겨울의 큰 차이이다. 월드는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전에도 말했듯 이번 봄은 아직도 얼음을 녹이고 있다. 폭풍이 몰아치는 겨울에서 평화롭고 온화한 날씨로 바뀌는 것, 어둡고 느리게 가던 시간이 밝고 활기찬 시간으로 바뀌는 과정은 모든 것이 보여주는 기억될 만한 위기의 순간이다. 그 변화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머지않아 초저녁이 다가와 겨울의 구름이 여전히 떠다니고 처마에는 진눈깨비가 섞인 빗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빛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창문밭을 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차가운 회색 얼음이 있었던 곳에 투명한 호수가 여름 저녁처럼 고요하고 희망이 찬 모습으로 빛나고 있다. 아직 여름은 오지 않았지만 그 가슴에 여름 저녁 하늘을 비춘 채 멀리 떨어진 수평선의 의미를 나누는 것 같다. 멀리서 개똥 집바귀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 예전에도 그 소리를 들었다. 나는 떠올린다. 그 소리를 세월이 지나도 잊을 수 없다. 변함없이 달콤하고 힘찬 노랫소리를 뉴 잉글랜드의 여름이 끝나갈 무렵에 개똥 집바귀, 그 새가 앉아있는 나뭇가지를 찾을 수 있다면 개똥 집바귀, 아니 그 나뭇가지 말이다. 집에 있는 오랫동안 축 늘어져 있던 소나무와 떡갈나무 관목들이 갑자기 성격을 다시 찾은 듯 더 환하고 푸르러지며 더 꼿꼿해지고 생기가 넘쳤다. 마치 비에 의해 깨끗이 씻겨 건강을 되찾은 것처럼 이제 비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숲속의 나뭇가지 하나 또는 집 옆의 장작더미를 보기만 해도 겨울이 지나갔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점차 어두워졌을 때 나는 숲속을 낮게 날아다닌 기러기의 울음소리에 놀랐다. 마치 먼 남쪽 호수에서 날아온 지친 여행자들처럼 쉴 곳을 찾아 종알대거나 서로 위로해주는 것 같았다. 문 앞에 서 있던 나는 그들의 날갯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들은 집 쪽을 향해 날아오다가 갑자기 불빛을 보고 숨죽이며 웅성거리고는 호수로 내려앉았다. 나도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숲속에서의 첫 봄날 밤을 보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문에 서서 안개 사이로 기러기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250m쯤 떨어진 호수 한가운데서 헤엄치고 있었다. 그 수가 너무 많고 시끄러워서 마치 월든 호수가 그들의 재미를 위해 만들어진 인공 호수처럼 보였으나 내가 물가로 다가가자 그들은 대장의 신호에 따라 크게 날갯짓하며 한 번에 날아올랐다. 그들이 머리 위에서 한 바퀴 돌았는데 그 수는 대략 29마리였다. 그들은 대장 기러기가 일정하게 내는 울음소리를 따라 캐나다 쪽으로 곧장 날아갔다. 호수에 있던 물오리떼도 동시에 날아올랐다. 그들도 시끄러운 사촌들을 따라 북쪽으로 날아갔다. 일주일 동안 나는 홀로 된 기러기 한 마리가 아침 안개 속을 빙빙 돌며 짝을 찾는 울음소리를 들었다. 견딜 수 없이 커다란 생명의 소리가 숲에 가득 찼다. 4월에는 작은 비둘기떼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었고 그때 마을에는 제비들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았지만 나에게도 그들이 쥐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제비들은 백인들이 이곳에 오기 전 속이 텅 빈 나무에 살던 옛 종족이었을 것이라고 상상했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는 거북이와 개구리는 봄의 선구자이자 전령이고 새들은 날개를 번뜩이며 노래하고 풀은 싹트고 꽃은 피었다. 바람이 부는 것은 지구 양극의 작은 진동을 잡아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각각의 계절은 그때마다 가장 아름답게 보인다. 봄이 온 것은 혼돈 속에서 우주가 창조되고 황금시대가 실현된 것 같았다. 오로라와 나바데 왕국과 페르시아로 그리고 아침에 빛이 떠오르는 산등성이로 동풍은 사라졌다. 인간이 태어났다. 보다 나은 세계의 근원인 신이 그를 신의 종자로 만들었는지 혹은 저 높은 창공에서 최근 갈라져 나온 대지가 동족인 하늘의 종자를 가지고 있는지 부드러운 비가 풀밭을 더 푸르게 한다. 우리도 더 좋은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전망도 밝아질 것이다. 우리는 축복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항상 현재에 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신의 몸에 떨어진 이슬을 받아들여 자라는 풀잎처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과거에 놓친 것 때문에 슬퍼하며 보내지 않는다면 말이다. 이미 봄이 왔는데 우리는 겨울 안에서 헤매고 있다. 기분 좋은 봄날 아침에 인간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그런 날은 악덕에 대한 휴전의 날이다.
그런데 태양이 비치는 동안 가장 사악한 죄인도 되돌아올 수 있다. 우리는 순수함을 되찾으면 우리 이웃의 순수함도 볼 수 있게 된다. 어제까지는 이웃을 도둑, 주정뱅이 또는 호색가로 알고 그를 동경하거나 경멸하거나 세상에 대해 절망했을지도 모르지만 태양이 첫 봄날 아침을 밝고 따뜻하게 비춰 세상을 재창조하고 그가 차분하게 일하는 모습을 본다. 그리고 그의 지치고 타락한 핏줄이 그 새로운 날의 기쁨과 축복으로 팽창하고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봄을 느낄 때 그의 모든 잘못은 잊힌다. 선의의 분위기가 그를 감싸고 심지어 막 태어난 본능처럼 어떤 성스러운 기운이 맹목적으로 마구 표출되는 것 같다. 그의 울퉁불퉁한 껍질에서 깨끗하고 순수한 싹이 돋아나 마치 어린 나무처럼 부드럽고 신선한 모습으로 새로운 해의 삶을 시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심지어 그는 기쁨의 세계로 들어간 것이다. 왜 교도소장은 감옥의 문을 열어놓지 않으며 판사들은 그의 소송을 기각하지 않으며 목사는 그의 신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그들이 신이 주는 지침을 듣지 않고 그가 모두에게 자유롭게 베푼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매일 고요하고 인정 많은 아침 공기 속에서 태어난 선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사람들이 덕을 사랑하고 악을 증오하는 점에서 인간의 본성에 조금씩 가까워지게 한다. 이것은 잘라낸 숲에서 어린 싹이 나는 것과 같다. 이처럼 사람이 하루 동안 저지른 악은 다시 싹트기 시작한 덕의 배아를 자라지 못하게 하며 망치기만 한다. 덕의 배아가 성장을 몇 번 방해받으면 저녁의 친절한 공기도 그 배아를 보존하지 못한다. 밤의 공기가 그것들을 보존하지 못하면 사람의 본성이 짐승의 것과 같게 된다. 사람들은 이 사람의 본성의 짐승의 것과 같은 것을 보게 되고 인간이 지닌 고유의 이성 기능을 가진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사람의 진짜 자유로운 감정이겠는가? 황금시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보복하는 자도 법도 없었지만 성실함과 공정함을 소중히 했다. 벌과 두려움은 없었고 위협하는 말이 매달린 노쇠 위에서 읽히지도 않았다. 애원하는 군중은 법관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보복하는 자도 없이 평화로웠다. 산에서 잘린 소나무가 바다의 물결에 떨어져 낯선 세상을 보지 않았고 사람들은 자기 나라 안의 해안만 알았다. 그곳에는 영원한 봄이 있었고 따뜻하게 부는 평온한 바람은 씨없이 태어난 꽃들을 위해 위로했다. 4월 29일에 나는 나인에이커 코너의 다리 근처 강둑에서 낚시를 했다. 그곳에는 은방울 꽃들과 버드나무 뿌리가 있었고 사형 쥐들이 숨어 있었다. 나는 아이들이 손가락으로 나무를 가지고 놀 때와 비슷한 덜컹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작고 우아한 밤매 한 마리가 물결처럼 하늘로 치솟았다가 5m나 10m 정도 거리를 일직선으로 떨어져 내려왔고 그 동작을 반복하는 걸 볼 수 있었다. 날개 아래는 태양 속의 공단 리본처럼 조개 속의 진주처럼 반짝거렸다. 그 광경을 보니 매사냥이 떠올랐고 매사냥이 귀족적이고 시적인 운동이라는 사실이 이해되었다. 나는 그 새가 쇠의 황조롱이라는 매의 일종이라 생각했지만 이름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본 것 중 가장 우아한 비상이었다. 그 새는 나비처럼 단순히 훨훨 날지 않았고 더 큰 매처럼 공중으로 솟아오르지도 않았다. 여유롭게 공기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이상한 소리를 내며 더 높이 날고서는 자유롭고 아름답게 반복해 하강하면서 연처럼 몸처럼 회전했는데 마치 지상에는 한 번도 내려앉은 적이 없는 것 같았다. 혼자 하늘에서 나는 모습을 보면 그에게는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것 같았고 아침과 그가 노니는 하늘만 제외하고는 누구도 필요 없는 듯 했다. 그는 외롭지 않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외로워 보이게 했다. 그를 낳아준 부모와 형제는 어디에 있을까? 하늘의 거주자인 그 새는 언젠가 험한 바위 틈에 있는 알에서 부화했다는 것 외에는 지구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았다. 혹은 그가 태어난 둥지도 구름의 한 구석에 있었으며 그 둥지는 무지개 부스러기와 저녁 노을로 엮이고
부드러운 한여름의 아지랑이로 안감을 댄 것일까? 그럼 지금 그가 사는 곳은 절벽 같은 구름일까? 이외에도 나는 금빛과 은빛이 섞인 밝은 구리색의 귀한 물고기를 한 줄 낚았는데 마치 줄에 걸린 보석 같아 보였다. 첫 봄날의 아침 나는 강변에 가서 초원에서 초원으로 버드나무 뿌리에서 버드나무 뿌리로 뛰어다니곤 했다. 그때 거친 강의 계곡과 숲은 깨끗하고 밝은 빛이 가득해 만약 몇몇의 사람들이 생각하듯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잠자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들조차 깨어날 것 같았다. 이보다 더 강한 불멸성의 존재는 필요 없다. 모든 것은 그런 빛 속에서 산다. 오 죽음이여, 그대의 가시는 어디에 있었는가? 오 무덤이여, 그대의 승리는 어디에 있었는가? 만약 마을을 둘러싼 인적 드문 숲과 초원이 없었다면 마을에서의 삶은 활기가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야성의 약을 필요로 한다. 때로 뜸부기와 해오라기가 숨어있는 늪을 무릎까지 빠지며 건너보거나 도요새의 날갯짓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야성의 외로운 새만이 둥지를 틀고 쪽제비가 배를 땅에 가까이 대고 기어가는 곳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풀냄새를 맡을 필요가 있다. 동시에 우리는 모든 것을 탐험하고 배우려고 진심을 다하며 또한 모든 것이 신비로운 채로 남아 탐험되지 않기를 바라며 육지와 바다가 무한한 야성을 지닌 채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가 자연을 아무리 받아들여도 그것은 지나치지 않는다. 우리는 자연의 광대한 힘과 웅장하고 거대한 모습, 난파선의 잔해가 있는 해안, 살아있는 나무와 썩어가는 나무들이 공존하는 황무지, 천둥을 동반한 구름, 그리고 3주 동안 계속 내려 홍수로 이어진 폭우를 볼 때마다 자연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고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에서 어떤 생명이 풀을 뜯고 있다는 사실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역겨운 죽은 동물의 고기를 독수리가 먹고 힘을 얻는 것을 보면서 갈채를 보낸다. 집에 가는 길 옆 공터에 죽은 말 한 마리가 있어 나는 길을 돌아야 했고 특히 저녁에 냄새가 고약해졌을 때에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의 강한 식욕과 침범할 수 없는 생명력과 건강을 내게 확인시켜 주었고 나는 그것을 통해 위로받았다. 나는 자연이 생명으로 가득 차 있어 많은 것들이 희생되고 서로 잡아먹을 수 있을 만큼 여유롭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인다. 힘없는 생명은 펄프처럼 그 존재가 짓눌려 없어지더라도 예를 들어 외가리가 올챙이를 삼키거나 길 위에 있는 거북이와 두꺼비가 마차에 치여 그 찢겨진 살과 피로 길이 졌더라도 자연은 여유가 있다. 우리는 사고당할 위험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설명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명한 사람이 이로부터 받는 인상은 보편적인 순수함이다. 독도 결국 위험하지 않고 어떤 상처도 치명적이지 않다. 동정은 옹호할 수 없는 감정이다. 그것은 신속해야 하며 그 변명은 상투적일 수는 없을 것이다. 5월 초 호수 주변의 소나무들 사이에 있던 떡갈나무와 호두나무, 단풍나무와 다른 나무들의 새싹이 돋았다. 그것은 주변 경치에 햇빛과 같은 밝음 선사했는데 특히 구름 낀 날에는 더욱 그랬다. 마치 태양이 안개를 가르고 언덕 비탈에 여기저기를 비추는 것 같았다. 5월 3일인가 4일 무렵에는 호수에서 되거오리 한 마리를 보았고 그달 첫 주 동안 쏙독새와 집바귀, 갈색 집바귀, 딱새와 돼새와 다른 여러 새들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숲 개똥 집바귀의 울음소리를 들은 것보다 오래전 일이었다. 피비새도 다시 와서 우리 집 문과 창문을 들여다보며 이곳이 동굴처럼 살기 좋은지 살피는 중이었다. 마치 공기를 잡고 있는 듯 발톱을 웅크리고 날갯짓을 하면서 무게를 받들며 그렇게 내 집을 조사하고 있었다. 피치 파인의 유황 같은 꽃가루가 호수와 그 주변의 돌들과 썩은 나무들 위를 누렇게 덮어 쓸어 모으며 한 통쯤은 될 것 같았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듣는 유황 소나기인 것이다. 인도의 시인 칼리다사가
지은 희곡 샤쿤팔라에도 연꽃의 황급색 꽃가루로 노랗게 물든 시냇물이라는 구절이 있다. 그래서 풀이 점점 키가 크면서 계절은 여름으로 바뀌고 있었다. 이렇게 숲속에서의 첫 해는 끝났고 그 다음 해도 이와 비슷했다. 1947년 9월 6일 드디어 나는 월든을 떠났다.